자, 기초이론과정 3교시고요. 국토교육급상 국토교육체계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자, 국토교육급상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상해 도시공간,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권.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국토교육급상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맨 먼저 공부를 하셨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뭐죠?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자,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했죠. 자,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육급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걸 맞는 거죠. 근데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그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공부를 했죠. 몇 개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 그죠?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서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학습을 하게 돼요.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라고 외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한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단위 계획.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여기까지 5개를 이제 배우신 거고요. 이 5개는 좀 암기를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전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요. 아까 잠깐 소개했잖아요.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용도 지역의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 행위가 법수로 제한되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의 금폐율, 용도 지역 안의 용적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오늘 처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 들으니까 낯설다는 거지. 저는 오래 했으니까 익숙했고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무엇인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현장으로 여러분 모시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앞에 오시면 됩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봐주시죠. 서울이에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서울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면서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적성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지역의 토지의 용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4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고 했죠.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주변의 산지는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택도 다르지 않겠죠. 나중에 학원 문을 나서가지고 주변을 보시는 거예요. 산지가 보이면은 뭐죠? 녹지지역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또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또 묶어요. 무엇으로 묶이느냐면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 그린벨트를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배워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용도 지역입니까? 용도 구역입니까? 용도 구역. 그럼 봐요. 개발 제한 구역과 같은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행정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도 하고 해제 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린벨트 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됐거든요. 만약에 우리 서울시 주변에 평택시 도시 주변에 녹지 공간을 그린벨트로 묶어두지 않았다면 대부분 개발 훼손되고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겠죠. 남산이 없는 서울, 관악산이 없는 서울, 북한산이 없는 서울, 수락산이 없는 서울 생각하기 싫잖아요. 진짜 그린벨트 좋은 제도예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앞으로 후손들에게 수십 만 대의 그린벨트는 개발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해서 최소한의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은 보존해서 물려줘야 되는 생각이에요.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는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공원. 이 공원을 오늘부터 이제 법으로 정한 명칭으로 해야 돼요. 이 공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배워야 돼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에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 주변의 녹지는, 녹지지역은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그린벨트의 법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공원의 법상 명칭은 도시, 자연, 공원구역. 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용도구역이 되는 거야. 이런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해제를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린벨트를 푸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은 도시지역 주변지역이잖아. 그린벨트가 공원으로 묶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까요? 시가지가 개발될까요?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도시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겠죠. 이거 무질서하게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 이것이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조정하려고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서 나중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는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시가지 개발 과정이 시가화잖아. 시가지 개발 과정을 조정해요. 즉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지 개발 유보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최소 5년, 최대 20년 동안 시가지 개발이 유보되는 거예요.
그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지역에 편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가바초정국에서 유보 기간이 17년이면은 17년만 지나면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도모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공적으로 개발될 때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잖아. 그죠? 이런 곳에 내 고객으로 하여금 땅 사고 건물 사기 위해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공법은 책 속에 있는 암기 대상입니까? 현장의 실무적 지식입니까? 현장의 실무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인주도 자기들 따라 그린벨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 지역 위에 있는 거지. 저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그린벨트 없는 거예요. 그림을 본 적이 없고 암기만 했으니까 나가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린벨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시가바초정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무슨 전문가냐고. 작업하면 망하는 거지. 그림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쪽지에 적어서 암기만 했으니까. 공법이 왜 어려워요? 저만 쳐다보면 이야기한다고. 공법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암기사항이 너무 많아요. 누가 외우라고 했나? 진짜 암기 대상이 좀 몇 개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암기 대상이 몇 개, 그 몇 개만 카드에 적어서 외우면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강의 듣고 기본서를 반복해서 많이 읽으면 제도가 보이는 것이고, 암기 위주로 공부하면 숫자와 단어만 보이는 것이고, 공법 공부하면 입안권자, 지정권자, 결정권자만 쪽지에서 외워. 그럼 떨어져요. 제발 좀 외워지 말라고 해요, 저는. 문제풀이 할 때 진짜 좀 암기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몇 가지 외우면 되는 거죠. 그건 쪽지 만들어서 외워야 되는 거라고. 그때. 그 다음에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이라고. 인천은 우리 서울에 없는 공유수면 바다가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 중에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수산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봐요.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된 토지를 수단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은 수단자원 보호구역은 도시지역의 녹지 위에 지정되는 겁니까? 해안가입니까? 해안가지만. 그러니까 강화도에 땅 보러 가면은, 서해안에 땅 보러 가면은 수단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땅을 사면은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구역이니까 개발이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시 주변의 녹지 지역은 녹지 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지만 전부 개발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녹지 지역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희망이 없어요. 혹시 풀리면 되잖아요. 혹시가 없다고 봐야 돼요, 되게.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면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은 사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적으로 경제 이익을 보장해 줄까요? 공적 개발합니까? 전부 공적인 개발입니다. 맞죠? 그럼 전부 강제 수용해서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린벨트 안에 해제가 됐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개발로 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올렸을 때 주변에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바초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이것들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까? 용도지구라고 합니까? 용도구역이라고 합니까?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이런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해제하는 거라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용도구역을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놀다가 인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어요. 지금 다시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여기 삼성동 한전부지예요. 서울의 강남에 삼성동 한전부지.
한전부지가 뭐죠?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을 한전부지라고 해요.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의 그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던 국가 공기업이 지방의 낙후지구로 이전해서 지방의 혁신도시가 건설됐죠. 그 한국전력이 어디로 가느냐면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로 간 거예요. 그럼 나주에 이제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한국전력본사 건물을 짓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건너편에 학교를 짓고 시장의 상가가 형성된 거죠. 이게 나주 혁신도시라고. 건설 비용이 수십조 원이 들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국가 공기업을 이전해서 나주 혁신도시 건설 비용이 수십조 원이 들었는데 뭘 팔아야 되죠? 강남의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떠난 이 한전부지를 팔아서 이 혁신도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한전부지를 싸구려로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그럼 이것을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어. 개발을 이 땅을 사면은 이 땅을 10조에 사면은 50조, 30조 경제적 가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을 보장해 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삼성동 한전부지 땅을 사면은 앞으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이 땅을 빨리 비싸게 사세요. 라고 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말로 하면은. 그래서 보세요. 이 삼성동 한전부지의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많이 해야 됩니까? 최소화해야 됩니까? 최소화해 주려고 만든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뭔지 알겠죠? 잠깐만. 혹시 작년에 공부했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냐고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가 뭐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 연습을. 입지규제 최소가 뭔지 모르는데 말 한마디 못하면 그건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는 연습 하시라니까. 다시 할게요. 같이 해요, 같이. 마음속으로.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말로 하면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 그 지역 단위의 규제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 개발 규제를 강화합니까? 규제를 최소화합니까? 최소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라고.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건축하시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건폐율,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건축법상 이 지역의 높이 제한을 그대로 둡니까? 완화해 줍니까? 완화해 줍니다. 건폐율이 70%였으면 건폐율이 80%였으면 건폐율을 90%로 완화해서 대지 면적의 9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용적률을 1300%인데 1500%로 높여서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땅 사면은 업무 용도의 빌딩만 짓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용도, 사업성이 있는, 돈이 되는 사업성이 있는 다양한 용도를 건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이런 것을 말로 보장합니까? 행정계획으로 보장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보장되니까 이 땅을 사면은 수지 맞는 장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입찰에 붙였지. 이거 사라고 입찰에 붙이니까 국내 굴재 대기업들이 몰려온 거예요. 새로 살려고. 누구에 낙찰됐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당시 언론이 시가 5조 정도 평가된 것을 현대자동차에서 10조를 질러버린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10조에 이거 받았어. 10조 원에. 그 다음날 또 며칠간 현대 주식이 떨어진 거죠. 아, 현대가 잘못 판단한 거야. 삼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가 5조짜리를 10조 배를 주고 현대 큰일 났어. 주가 떨어졌다고. 알고 보니까 현대가 멍청합니까? 다 알고 있었죠. 이런 걸 알고 이것이 제대적으로 보장되는 걸 알고 시가 5조를 10조 질러버린 거잖아요. 여기다가 금별 용적률 높이지 않으면 다 풀어주죠. 근처에 용도 제한이 없으니까 양재동에는 현대자동차 본사를 옮기기 위해서 현대 비즈니스 빌딩, 롯데, 제1롯데월드보다 더 높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제 이야기 한 105층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롯데월드에 주거 용도 아파트 있는 거 알죠? 있어요. 분양가 7천만 원 평당. 여기 평당 1억짜리 아파트 들어가겠죠, 그러면. 업무, 주거, 주상복합, 주거. 들어가겠죠.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들어가겠죠. 그럼 뭐죠? 숙박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백화점 판매시설 들어가겠죠. 현대몰, 이런 거 들어가겠죠. 롯데몰처럼 판매시설 들어가겠죠.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들어갔으니까 지하에 카지노 들어오겠죠. 유락시설. 그러면은 이 지역의 토지용이 도시적 토지용이 하나입니까? 복합적입니까?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이렇게 이제 목적이 나가는 거야.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고 이 지역의 도시 정비가 촉진되고 또 다른 강남의 랜드마크 지역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규 지정 시험 이렇게 나온다.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고 도시 정비가 촉진되고 지역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진짜로 아니까 목적이 아니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이런 이해됨이 없이 이걸 쪽지에 적어서 암기를 하는 순간 자꾸 망하는 거야.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암기되어서 몸속에 녹아든 게 없으니까, 이해가 돼서 몸속에 녹아든 게 없으니까. 수업 듣고 이해해라. 반복하면은 줄거리가 기억이 되는 거지 암기해서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에 들어가서 문장을 기억합니까?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를. 이거 듣고 반복하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들 입지규제 최소구역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 진짜 살아있는 공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대구를 변경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걱정되는 게 오늘 이 정도 앉았죠? 매번 그래, 매번. 예를 들면 오늘 50명이 앉아 계시다가 다음 주까지 늘어나요. 다음 주에 60명이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는 50명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40명으로 내려갔다가 2달까지 끝낼 때쯤 되면은 절반 정도 앉아 있고 막 그렇게 돼요. 서서히 빠져버리죠. 앉아만 있으면 자격증을 줄 줄 알았지. 앉아만 있으면 부동산 전문가가 될 줄 알았지. 앉아서 졸다가 가면 자격증을 줄 줄 알았지. 시작할 때는 사법고시 할 것처럼 시작해놓고 2달도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어디 편하게 쉽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데 없나 여기저기 기우기우도 하고 그런 사람 자격증 못 따죠. 그런 사람이 자격증 따도 이 업종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죠. 얼마나 치열한 정글인데 시장은 정글이에요. 정글. 약육 강식이 존재하는 정글이라고 시장은. 맞죠? 자본주의 사회가 그 자체가 정글 아니에요.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치열하게 포기하지 않으신 분, 치열하게 공부하신 분만 살아남고 전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를 설명드린 거예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여러분 교재 와보세요.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오세요. 110페이지.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옵니다.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오세요.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110페이지예요. 네,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처음 배웁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배운 거죠. 지금부터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 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봐요. 도시군관리구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도시군관리구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수업을 들어보자는 거죠. 이제부터 총론입니까? 강론으로 들어갑니까? 강론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이 무엇일까를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이제 110페이지를 아무리 봐도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안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를 펼쳐놓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설명을 들으세요.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개요를 설명드리려고 입문 과정이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기본 이론 과정을 듣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최소한 이 정도의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110페이지도 움직이면 안 돼요. 저를 보시면 되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전 국토를 단위해요. 용도지역은 국지지역으로 지정됩니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토지 적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을 해요.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요.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국토공원에서 서울 평택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것을 용도 지정합니다. 이것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도시지역이 뭐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한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연습이 필요해요. 최소한요. 누가 도시지역이 뭐죠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지난해 학습 기억을 공부를 공부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도시지역이 뭐죠라고 물으면 이 정도 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야. 1000만 번을 들어도 도시지역이 뭐죠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으면은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보면 돼요. 도시지역이 뭐죠? 우리 국토공원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땅이 도시지역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도시지역의 주 지정 목적은 개발 용도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평택은 행정구역 평택시 관할 구간에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은 무엇이 되는 거죠? 평택시 관할 구역 중 도시지역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도시 주변이잖아. 도시 주변이잖아. 여러분,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됩니까? 도시는 개발이 끊임없이 확산되죠. 외곽으로. 그럼 이 주변 지역은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도시 주변은 무엇이 되냐면은 관리지역이 되는 거야, 관리지역. 그럼 상상해요.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구역이 평택시인데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하면 뭐죠? 도시죠. 그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청 군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 뭐죠? 관리지역이 되는 거, 관리지역. 관리지역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지역에 가까워요? 멀어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보이고 주변에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이런 것은 공장 지을까요? 농지가 집도되어 있으니까 농림업의 진흥과 주변의 살림의 보전이 필요하죠. 이런 곳이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농림지역. 그러면 농림지역은 봐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이웃합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까?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들판, 평야지대, 농지가 보이고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땅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산 밑에 산 아래에 마을이 생기면은 이제 농촌 마을이 되는 거잖아. 농어촌 마을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도시지역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자연 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아름다운 해안선,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하면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죠. 교재 봐요.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맨 위에 농림지역 별표예요. 농림지역이란 줄 것죠?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의 보전 줄 거예요. 1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림지역 나와 있죠. 그 농림지역 뒤에 보니까 제일 끝에 줄 것죠.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 보전이 밑에 적어요. 지정 목적이 되는 지정 목적.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죠?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의 보전이 목적이라.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에 있죠? 여기 보세요. 위치가 어디에 있죠? 도시지역에 있습니까?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졌습니까?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전닭과 숭 등 농지가 보이고 주변에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곳이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왜 제가 현장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이게 여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상상이 없이 그 책만 밑줄 꺼놓고 집에서 암기하신 분이 농림지역을 아는 거 맞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 위치를 모르는데, 현장을 모르는데. 그러면은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살림 보전이 목적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목적이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 지정된 곳의 주 지정 목적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기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현지 농업인과 업인이 아니면은 이런 지역의 산지나 농지 개발은 법으로 허용합니까? 원칙적으로 제한합니까? 제한하는 거야. 그러면 현지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아니면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니까 이 땅은 토지의 경제력까지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다 이 말이야.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 적금 타서 이런 곳에 땅을 사는 순간 그게 기농에서 정착할 생각이 아니라면 투자 목적이라면 이런 곳에 땅을 사는 순간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지는 집안이 되고요. 그 집의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아내가 좀 이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지혜롭게 적금을 타서 투자를 잘하면은 그 가족 전부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도시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곳이 있어. 이런 곳은 땅 사면은 개발됩니까? 보존됩니까? 개발 목적이 아니고 보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먼 훗날도 집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그런 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서해안에 그 새만금 관측지나
서산 간척지 주변 지역에 겨울 철새가 많이 오잖아. 도시들 멀리 떨어져 있고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잖아. 그런 곳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면 겨울 관광을 가서 철새를 연구하고 철새를 공부하기는 좋지만 그 철새 보존이 필요한, 철새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역은 이렇게 자연환경 보존으로 묶여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투자할 가치는 이런 곳에 땅 사서 그죠? 개발 좀 해보겠다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봐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그 중에서 그럼 봐요. 우리나라 국토청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 4개가 있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첫 번째 따라서 도, 관, 농, 자 같이 해요. 도, 관, 농, 자 4개가 있어. 그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는 세분. 다시 4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대통령령으로, 아까 대통령령이 뭔지 말씀드렸죠?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돼, 세분. 세분이 뭐죠?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의 종류를 다시 나누는 거야.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은 뭐죠? 도시적과 관리적이 세분되는데, 도시적이 세분되면은 아까 보셨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로 세분되고, 앞에 걸려 따서 주, 상, 공, 녹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세분되면은 도시지역에는 주상, 공덕이 다시 세분되면 도시지역에는 모두 16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용도지역의 숫자가 모두 몇 개? 16개. 그러면은 평택시 도시지역 안에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개가 있습니까? 16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1월 달에 배우게 돼요. 12월 달죠. 기본 이론 강의할 때 이제 배운다고, 들어간다고. 생각보다 땅의 종류는 많아요, 적어요? 도시지역 안에 땅은 종류를 어떤 용도로 쓸 건지 16가지로 용도를 구분해 둔 거야. 그 용도에 맞는 땅을 사야 용도에 맞도록 땅을 이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모르면 상담 못 하겠죠? 아니, 상담을 말을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땅을 파냐고. 바보가. 그러니까 망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망했다 그러고, 적성이 안 맞아서 망했다 그러고, 왜 안 해요? 부동산 왜 안 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따가지고 왜 안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적성이 그럼 되게 남편은 적성에 맞았어. 20년, 30년 동안. 아침 밥 먹고, 가방 들고 돈 벌러 갔냐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이렇게 세분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관리지역은 이렇게 세분돼요. 암기 위주로 공부 안 하려면 잘 들으라고. 관리지역은 3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관리지역은 여기 도시지역 맞죠? 맞죠? 도시 주변에 산이 있어, 없어? 있잖아. 도시 주변에 전답, 과수 등 농지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여기 잘 봐요. 우리 국토원에서 전답, 과수 등 농지가 있고 주변에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으면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본래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잖아. 근데 주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맞죠?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됩니까? 도시지역은 개발이 확산돼서 나오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을 보존할 목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생산관리지역이 된 거야. 그럼 생산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의 사촌이죠? 농림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야. 그러면 평택시 주변에 논밭이 있고 주변에 가수원이 있고 산이 보이잖아. 그러면 농림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인데 이런 곳에 땅 사면은 얼추 농림지역만큼 개발이 곤란하게 되는 거야. 그럼 도시 주민의 땅 살 때 생산관리지역의 땅을 살 때는 그냥 사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사야 됩니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까?
돈 내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투자를 해야 옳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 100만 원, 200만 원을 아끼다가 2억을, 5억을 잘못 묻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지도 못하는 거야. 본전을 건져내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바보잖아. 평생 적게 먹고 아끼고 모아서 종잣돈 뿌려서 썩어버리니까. 이 생산관리적이에요. 그럼 여기 평택 주거지역 아파트 여기 살잖아. 여기 살다가 평택 시가지를 벗어나니까 산이 있어. 터널로 슝 빠져나갔어. 들판을 달려. 이것이 뭐죠? 생산관리적이야. 두 번째 터널이 나왔어. 슝 빠져나갔어. 또 들판이고 이것이 농림지역이야. 이제 현장이 이해가 되죠? 그죠? 혹시 작년에 공부를 했다가 이거 알고 공부했어요?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웠겠죠. 암기방법 배워가지고. 이쪽에 도시적이잖아. 도시 주변에도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도시 주변에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있죠. 도시 주변에도 아름다운 해안선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있죠. 생태계, 상선 및 문화재,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거나 상선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해. 그럼 볼래 봐요. 우리 국토공원에서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이 필요하면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잖아. 근데 이웃하고 있는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름이 보존관리지역이 된 거야.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의 사촌쯤 되면 보존관리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의 사촌입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야. 그러면 도시 주변, 평택, 서울 주변에 땅 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보존관리지역이야. 보존관리지역에 땅을 사는 순간 그 집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곳에 땅을 고객으로 봐요. 그럼 봐요. 여기는 평당 1,000만 원, 여기는 평당 500만 원 하니까 자꾸 싼 땅을 사게 하는 거야. 싼 땅을 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을 사면은,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사면은 개발돼서 평당 2,000만 원짜리 되는데 10년 뒤에. 이 평당 500만 원짜리 땅을 사면은 10년 뒤에도 600만 원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비싼 게, 모르면은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외곽에 5억, 6억짜리 아파트 2개 갖는 것보다 강남에 똑똑한 아파트 하나가 낫다고 하잖아요. 강남이 떠오르게 사서 15억 주고 샀는데 30억이 됐잖아. 20억이 됐잖아. 근데 서울 외곽에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6억밖에 안 하잖아. 그거 똑같지.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이 가운데는 봐요, 가운데. 가운데는 농림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는 땅이니까 생산관리지역이 안 됐겠죠.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으니까 보존관리지역이 안 됐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는 땅이니까 개발해도 되겠죠. 개발을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켜야 되니까 이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잘 봐요. 그림을. 밑에는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 현재는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지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될 1순위의 땅이 뭐죠? 계획관리지역인 거야. 그래서 도시적 주변의 땅을 살 때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은 뭐죠? 계획관리죠. 그래서 투자를 해도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두면은 빚볼 확률, 먼 훗날 빚볼 확률,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 맞죠? 이 정도만 설명들어도 공법적 지식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지식임을 알 수 있죠. 공법은 책 속에 길이 있습니까? 현장과 연계해야 됩니까? 책을, 법 조문을 현장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지.
그죠? 쪽지에 적어서 암기해야 될 과목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필요해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 그거는 일부 그때 쪽지 적어서 외우는 거라고. 처음에는 적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어라. 풍부하게 이해해라. 풍부하게 이해되고 공법이 체득화되면은 제도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방권자, 결정권자, 승인권자 이런 것만 외우지 않고 숫자를 뽑아서 외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지난 시험에서 숫자 못 외우고 하거든요. 공부 숫자를 애발스럽게 외우시는 분이 있어. 숫자 위주로 막 뽑아서 외우고 안 돼. 잘못된 방법이라고. 숫자가 정보합을 결정하는 문제 2문제, 1문제잖아요. 다 외우면 공법이 800개가 넘어.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 하다 보면은 기억된 것만 해도 된다고 그러거든. 열심히 해라. 단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면 생고생하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반복하는 게 가장 쉬운 공인중개사 합격 방법이라는 것을 첫날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법고시 다니는데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멀리 오래 뛰는 자, 무거운 짐 지고 뛰지 않죠. 대부분의 수험생이 첫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자료 수집가가 되고요. 너무 많은 짐을 지고요. 무겁게 힘들게 가는 거야. 그 생고시 가다 떨어지는 거야. 안타까워서 첫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해라. 진짜 기본서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나중에 요약집 과정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나중에 특강 자료가 나가는 것이다. 여러 사람 것이 필요합니까? 이 자료는 한 사람 것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강사 것이면은 공인중개사는 철철 넘친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대부분이 강의 경력이 10년, 15년, 20년 된 사람들이에요.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장 학원이 많을 때 선생 1000명이 지금은 다 직업하고 도태되고 1리터만 100명이 남아서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학원이든 어떤 강사들이 제대로 강의하는 옳은 선생만 남았다. 단 캐릭터가 개인별로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끼워도 할 필요도 없다고. 오늘 첫 시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끝까지 믿고 가면은, 함께 하면은 합격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게 준비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